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초에는 레이노 현상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은 전신경화증, 경피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의 전재범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신경화증 또는 경피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경피증은 스클레로더마인데 스클로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뜻이고 더마는 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질환을 전신경화증 또는 경피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신경화증, 경피증이 어떤 병인지, 또 얼마나 많은지, 어떤 합병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경화증이 어떤 병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타깝지만 원인 불명입니다. 아직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원인 불명의 류마티스 질환이면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체는 우리 몸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자가 항체는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면서 전신경화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가 면역, 여러 가지 이런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병증, 이거는 혈관염하고 조금 다른데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혈관이 막힙니다. 예전에는 작은 혈관 막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커다란 혈관까지도 막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모두 다 분포하고 있는데 혈관이 막히면 어떤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섬유화,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면 거기가 메꿔지면서 굳은 살이 생기는데 굳은 살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혈관이 막히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여러 가지 장기가 딱딱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병이 전신경화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일명 경피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은 구둘경, 딱딱하다는 뜻이고요. 피는 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피증, 피부가 단단해지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된 장기들도 두꺼워지는 것이 이제 경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를 침범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폐나 심장, 위장관, 신장 등을 침범합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 류마티스학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환자의 전신적인 그런 증상들을 모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흔히 이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이노 현상이고요. 레이노 현상이 심해지면 이제 수지 궤양,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부터 항문까지 모든 위장관을 침범할 수 있어서 입이 마른다든지 위식도 역류 증상이 생긴다든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세균이 과증식해서 배가 불러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이런 병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를 침범해서 간질성 폐질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질성 폐질환이 한 52%, 폐동맥 고혈압은 약 10% 전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장을 침범할 수도 있고 신장을 침범해서 경피증, 신장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피부가 단단해지고 가렵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전신경화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신경화증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을 말씀드릴 건데요. 발생률은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생기는지를 보는 것이고, 유병률은 어떤 시점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률과 유병률이 모두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배 내지 5배 정도 발생률, 유병률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연구를 보면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2,40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명당 8명, 그러니까 연간 총 5천만 명으로 따지면 연간 한 400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드물다고 보겠죠. 그다음에 유병률은 2013년에 약 4,00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013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전신경화증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약 7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통상 30만에서 70만 정도 있다고 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는 유병률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신경화증은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매우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신경화증이 이렇게 드문데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 이유는 이 논문이 발표된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펌메드라고 해서요. 전 세계 여러 가지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전신경화증과 관련된 발표 논문 숫자를 보시면 1940년대부터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2025년까지 보시면 2000년 이후로 상당히 가파르게 전신경화증과 관련된 발표 논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신경화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대표적인 섬유증의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전신경화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병인지 증상을 하나씩 설명드리겠는데요. 레이노 현상은 지난번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레이노 현상은 이렇게 어떤 추위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됐다가 그다음에 청색증, 파랗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다시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색조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말초 혈관으로 가는 동맥이 수축되면서 실제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심지어는 혀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어디가 경계가 불분명하게 하얗다든지 파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우리가 짚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경계가 뚜렷한 색조 변화를 보이는 것이 레이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신경화증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노 현상이 거의 모든 환자, 드물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환자가 레이노 현상을 되게 시초로 되게 증상이 생겨서 오거나 병의 경과 중에 언젠가 한 번은 레이노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레이노 현상 환자가 오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고 이제 여기 손톱을 자세하게 이제 봅니다. 이게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손톱이 있고 손톱이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손톱 주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손톱 주름에 보면 뭔가 빨긋빨긋한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여기에 작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모세혈관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세혈관이 늘어나 있거나 변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을 우리가 육안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손톱주름 모세혈관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이 손톱주름 모세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 이제 피부에서 손가락의 먼 데서 피부에서는 되게 피부가 있으면 모세혈관이 이제 이렇게 머릿빛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 있는데 대부분 피부에 직각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튀어나온 모세혈관 끝만 약간 이제 점처럼 보이면 점이 이렇게 약간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손톱 끝 쪽으로 가게 되면 점차 모세혈관이 눕기 시작합니다. 눕기 시작해서 손톱 끝에 가면 이렇게 손톱 주름에 가면 완전히 누워서 손톱에 이제 피부에 평행하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이 눕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혈관의 모습을 전체를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칼을 대지 않고 모세혈관을 찾아볼 수 있는 데가 뭐 눈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 주름에서는 우리가 뭐 기름을 이제 여기다 바르고 나서 이런 모세혈관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머릿빛 모양을 하는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1mm 간격에서 7개 이상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런 모양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이제 모세혈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3개는 경피증 패턴이라고 하는 모세혈관입니다. 혈관 패턴인데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일 경우는 나중에 이분이 레이노 현상이 있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전신경화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개 초기 형태, 그다음에 활동성 형태, 그다음에 말기 형태로 보이는데요. 초기에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정상적이었다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커지죠. 부풀어 오릅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부풀어 오른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결손이 생기면서 터져 있고 이렇게 출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활동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두 손상이 되면서 무슨 나무가지 모양으로, 이게 한 개의 모세혈관인데 나무가지 모양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피증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패턴이었다가 초기, 활동성, 말기 형태로 모세혈관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레이노 현상이 일단 저희한테 환자분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이제
어떤 자가항체가 있는지, 전신경화증에 특이한 자가항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손톱주름 모세혈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2차성이라고 부르고요. 둘 다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1차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빨간 줄을 기준으로 1차성인과 2차성의 경과를 보시면 1차성 둘 다 이상이 없을 때는 보시면 시간이 가도 5년, 10년 지나도 이분이 전신경화증으로 갈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상이 있거나 두 가지 모두 이상이 있을 때는 시간이 가게 되면 전신경화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여기서는 30% 정도, 여기서는 70% 정도로 빨리 우리가 모세혈관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레이노 현상을 갖고 있는 분이 전신경화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증이 손톱이라든지 얼굴, 입술 이런 데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손끝에 혈액순환이 계속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손상이 생기면서 어려운 말로 이제 함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요자를 보시면 쏙 들어갔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이렇게 쏙 오목하게 들어간 상처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신경화증의 하나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래되다 보면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피가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견에서는 혈관 조영술, 실제로 혈관에다가 주사약을 혈관 조영제를 놓고 혈관을 조사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보시면 양쪽의 동맥이 다 보이면서 혈관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혈관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신경화증, 경피증 환자들 보시면 이것이 이제 요골동맥이고 이쪽이 척골동맥인데 척골동맥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에 이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나기 시작해서 보시면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여기도 궤양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지궤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혈관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피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피부가 처음부터 딱딱해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붓습니다. 손가락이 붓거나 아니면 손 전체가 붓는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이제 손이 붓거나 발이 부면 뭐 콩팥에 문제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도 초기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 부었던 손가락이 이제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경피증, 피부 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팔꿈치 이 안쪽 접히는 부분을 보시면 뭔가 육안적으로도 좀 말랑말랑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만져보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피부에 주름이 잡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피부 소견을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뭔가 좀 반들반들하면서 뭔가 두꺼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잡으면 이렇게 잡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 경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피증에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피부 모양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보다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외모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salt and pepper pigmentation이라고 해서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소금과 후추 모양의 색소 침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금 위에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이 어디는 피부가 탈색이 되고 어디는 피부가 진해져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런 피부 침착의 모양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래 경과하다 보면 이제 얼굴 피부도 단단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쥐머리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쥐머리 모양의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쥐머리 모양의 특징을 보면 피부가 단단해지다 보니까 팽팽하고 윤기 나는 피부, 이제 피부가 당겨지듯이 팽팽해지고 코가 좀 빼직해지고요. 입술이 얇아지면서 입이 작아집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입 주위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다른 데서는 주름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코가 뾰족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뭔가 이렇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쥐머리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신경화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의 경피증, 피부 침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신의 피부가 이제 침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심한지 안 심한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수정 로드난 피부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odified 로드난 스킨 스코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전신을 17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슴, 복부, 그다음에 팔도 위에 팔, 아래 팔, 그다음에 손등, 손가락,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팔 이렇게 해서 17군데로 나눠서 피부의 두께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두께를 0점부터 3점까지 부여해서 총
51점 만점에 얼마만큼 피부가 많이 침범되어 있는지를 이제 피부를 각자 17군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만졌을 때 주름이 잡히면 이것은 정상적인 0점입니다. 정상적인 피부입니다. 그런데 1점은 약간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잘 잡히지 않을 때를 우리가 1점이라고 하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그렇지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피부를 짚을 수 있을 때를 우리가 2점이라고 하고요. 3점은 손가락으로 집어지지 않아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집어야지만 잡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진 경우를 우리가 3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을 제가 했다면 그 다음에 추적 관찰도 제가 해야지 일정한 점수가 나오지, 이것을 여러 사람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면은 편차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했던 분은 이제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임상 시험에서 이 환자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보는 점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모디파이드 로드난 스킨 스코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전 세계 참여할 의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다음에 실제 환자분을 모셔다 놓고 점수를 측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통과해야지만 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참여해서 많이 했었지만 저도 탈락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인 경피증에 대한 어떤 그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 소견을 보면 우리가 피부를 표피, 진피, 피하 조직층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 표피층보다는 이 진피층이 상당히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그 이유가 여기 피부아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콜라겐을 비롯한 세포 바카스트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특히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죠. 그래서 진피층이 두꺼워지고 콜라겐이 침착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침착되는 것을 우리가 경피증에서 피부 조직 소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들의 피부 두께를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연구를 보시면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나빠지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피부 점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나빠질 거고 어떤 사람은 좋아질 거고 어떤 사람은 크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대개 피부가 점수가 나빠지는 사람이 물론 예후가 좋지 않고요. 좋아지는 분이 예후가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별로 우리가 이 MRSS라고 하는 수정 로드난 피부 점수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분이 얼마만큼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피부 측정이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제 전신의 17군데를 만져봄으로 해서 우리가 전신 경화증의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형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 경화증을 말합니다. 이제 흑이 제한형과 광범위형, 이것을 국소형과 전신형에 좀 혼동하시는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국소형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전신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경화증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제한돼 있는 피부를 침범하는 경우, 광범위한 모두 전신을 침범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시면 우리가 팔꿈치하고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와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말단 부위를 침범하는 경우를 우리가 제한형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의 근위부를 몸통 쪽을 침범하는 경우를 우리가 광범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얼굴은 양쪽에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은 따지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제한형에서는 손만 발만 침범하는 경우를 1형, 2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부 침범이 없는 전신 경화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 증상들은 다 전신 경화증에 맞는데 피부 침범이 없는 그런 드문 경우도 있고, 초기에는 피부 침범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주 초기거나 피부 경화증이 없는 전신 경화증을 우리가 제한형에도 넣어서 이제 포함시켜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팔꿈치하고 무릎 놓고 침범했냐 안 했냐, 그래서 여기를 침범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게 제한형이냐 광범위형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피부가 단단하거든요. 그다음에 허벅지 부분도 피부가 단단하고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분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신 경화증은 피부 침범이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한형이 피부 이쪽보다는 이제
좀 예후가 좋죠. 그리고 오는 합병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엉성한 분류 같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것이 잘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나타나는 자가항체도 좀 다르고 나타나는 합병증도 다르고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우리가 전신경화증의 A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요. 피부 두께를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광범위형과 제한형을 구분해서 보면 광범위형은 초기에 한 3년, 5년을 두고 피부가 상당히 크게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저절로 이제 약간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제한형 경우는 초기나 중기나 말기나 약간 변화하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광범위형이나 제한형이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따지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서 이제 임상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빠지는 시기에 있고 어떤 분은 좋아지는 시기에 있고 어떤 분은 침범이 적고 어떤 분은 침범이 많고 들쑥날쑥한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임상 연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제한형보다는 광범위형이면서 되게 병이 시작된 한 5년 길게는 6년까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초기에 좀 심해지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광범위형이 5년 정도까지 피부가 심해지면서 그때 이런 폐, 심장, 위장관, 신장 침범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때가 우리가 연역 억제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치료의 기회, 뒤에 가서는 이미 딱딱해지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치료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이 기간에 대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범위형과 제한형이 약 65%대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제한형과 광범위형을 말씀드리면 제한형은 먼저 레이너 현상이 올 수 있는데 레이너 현상이 한 10년 이런 식으로 레이너 현상만 있다가 손가락이 좀 딱딱해지면서 전신경화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범위형에서는 대개 레이너 현상이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요. 피부 침범이 제한형에서는 되게 서서히 발생하지만 광범위형에서는 어느 갑자기 빠르게 굉장히 몇 달 사이에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질성 폐질환은 제한형에서는 서서히 발생하지만 광범위형에서는 되게 빈번하면서 초기에 빨리 발생할 수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폐동맥 고혈압 되게 위험한 병인데요. 이것은 제한형에서도 오고 광범위형에서도 오는데 제한형에서는 되게 후기에 발생하면서 독립된 합병증으로 발생하고요. 광범위형에서는 간질성 폐질환과 연관돼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콩팥에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제한형에서는 매우 드물고 광범위형에서는 비교적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피증 신장 위기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항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자가항체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엔티센트로미어라는 자가항체가 있고요. 엔티토포아이소모레이스, 옛날에는 SCL70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항RNA 폴리모레이스 3라고 하는 자가항체, 세 가지 자가항체가 있는데 센트로미어 자가항체는 제한형에서, 그다음에 토포아이소모레이스 1, 옛날에 SCL70이라고 부르던 것, 그다음에 새로 발견된 RNA 폴리모레이스 3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광범위형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가항체가 꼭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기회의 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전에는 경피증 진단을 피부가 완전히 단단해지고 폐가 굳은 다음에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좀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 2013년에 미국하고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좀 더 빨리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의료기술도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초기 경피증 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딱딱해지기 전에 이제 경피증을 진단함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했는데 초기 경피증 이전에도 이미 아주 극초기 경피증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이미 많은 부분이 장기 침범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능한 극초기 경피증, 아주 빠른 시기에서 우리가 경피증을 진단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심각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합병증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가능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우리 아까 조사된 바에서 한 50% 환자들이 한 50% 이상에서 우리가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간질 그러니까 뭐 경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우리 조직의 이제 실질이라는 게 있고요. 간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장기의 실질은 그 장기의 주요 이제 목적을 이루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 실질은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이제 간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는 우리가 폐포, 우리는 이제 폐는 산소를 들이마셔서 그 산소를 혈관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활량이 크다 이걸 되게 이제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의 그 표면적이 커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양쪽에 하나의 커다란 풍선이 한 개씩 있다고 한다면 표면적이 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조그만한 그런 풍선들을 잔뜩 만들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양쪽 폐를 합쳐서 이렇게 폐포라고 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약 5억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5억 개의 풍선이 들어있는 풍선 아주 작은 풍선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더러워진 피가 깨끗해진 맑은 신선한 피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가는 그래서 어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간질성 폐질환에서는 이 간질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숨이 차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폐가 섬유화돼서 생기는 것이고,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호흡곤란과 기침이 있겠고, 폐 기능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운동 능력도 이제 저하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보시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높고, 그다음에 피부 점수,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점수가 높을 때, 그다음에 항 SCL70 자가항체가 있을 때, 그다음에 광범위형일 때, 이런 경우에 좀 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신경화증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신경화증 환자분 중에서도 폐침범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슴 사진을 찍게 되는데 가슴 사진은 좋은 검사이기입니다. 하면서도요 제대로 간질성 폐질환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쪽이 간질성 폐질환이 있는 부분이 약간 좀 희끗희끗한 것이 더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신경화증을 진단하게 되면 거의 100% 펫CT를 찍게 됩니다. 우리가 스크리닝형, 선별검사, 스크리닝, 증상이 있건 없건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 사진만 갖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펫CT를 찍어보면 이쪽 부분은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 폐가 전체적으로 까맣게 잘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명한 유리 말고 간유리 있지 않습니까? 간유리처럼 이제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고 벌집 모양으로 뻐끔뻐끔 뚫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간질성 폐질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사진만 봐서는 크게 구분이 안 되지만 CT를 보면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은 이제 중에서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 중에 대표적인 아주 심한 병 중에 하나가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전신경화증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은 주로 폐만 섬유화증이 오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섬유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빨간 것을 섬유화로 표현한다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섬유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면역 억제제나 이런 걸 치료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항섬유화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항섬유제가 있었지만 커다란 효과가 잘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런 항섬유화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에 사용이 되면서 그 약물을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닌 우리 전신경화증에서 오는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다른 점은 여기서는 폐섬유화가 문제지만 이런 전신경화증과 관련된 폐섬유화증에서는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없지만 중간에 이제 어떤 자가 면역성 염증이 중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피폐가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주로는 면역 조절 치료, 면역 억제제를 치료하는 것이 이제 주요 치료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점점 이제 빨간 색깔이 보이는데 항산화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섬유제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병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항섬유화 치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요즘 이제 복제약이 나오면서 조금 가격은 내렸지만 아직까지 비싸고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희망적인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예후가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닌 우리 간질성 폐질환에서도 이런 약물들이 도입되면서 아주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가면역성 간질성 폐질환이 전신경화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혼합 결체 조직 질환, 근염, 쇼그렌 증후군 이런 병에서도 오는데, 이 중에서도 폐섬유화증 중에서도 진행하는 좀 진행성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전신경화증에서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신경화증에서는 좀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경화증에서 나타나는 간질성 폐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제시된 것이 있지만 그건 상당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흉부학회의 임상 진료 지침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치료 권고안을 보시면 강력하게 권고하는 약물이 있고요. 조건부 권고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 목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가 많아서 이런 근거가 충분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경우인데, 과거에는 이제 조건부 권고에 있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골수 기능 억제가 될 수 있고요.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심지어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성에서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보다는 최근에 이제 마이코페놀레이트라고 우리 흔히 MMF라고 하는 약물은 비교해 보니까 이 약물과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은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MMF라는 약물 강력하게 권고하고, 아직까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물은 폐에도 도움이 되지만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부작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권고를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약물을 보시면 B세포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리투시맵이라는 약이 있고, 인터류킨 중에서도 IL6라는 것을 억제하는 토실리주맵 이런 약물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섬유화제라는 약 중에 새로 개발돼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린테다닙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약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연구적인 목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것도 또 항섬유화제로 퍼페니돈이라는 약물이 있어서 앞으로도 전신경화증의 간질성 폐질환의 치료에는 강력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위장관 침범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몸에 섬유화가 이제 오는데 경화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조직에 다 옵니다.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을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이제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가 잘 안 움직이니까 위장관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생기면 그것이 자꾸 위산이 자꾸 기도를 통해서 폐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질성 폐질환이 나빠질 수 있어서 위식도 역류를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잘 장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세균이 과증식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도 날 수 있고 복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이 막히지는 않은데 막힌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관 침범에 대한 치료는 상당히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 전신경화증 환자분들도 적은데 또 그렇게 심각한 침범이 있는 경우도 매우 적어서 어떤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침범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세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위식도 역류 증상 때 많이 사용하는 흔히 이제 PPI라고 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촉진제,
그다음에 세균이 과증식됐을 때는 이제 세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돌아가면서 이제 쓰는 항생제 요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가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매우 심각할 수 있어서 폐동맥 고혈압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폐순환 장애로 생기는 건데 이제 문제가 초기에 대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잘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근데 증상이 호흡곤란, 그다음에 약간의 피로감, 현기증, 흉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내가 왜 이러지? 뭐 이상하다 할 정도로 약간의 증상만 있기 때문에 이미 진단했을 때는 이미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은 빨리 진단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간질성 폐질환도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CT를 제가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폐동맥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전신경화증으로 진단하게 되면 스크리닝으로서 심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초음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한폐고혈압 학회에 폐미리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패밀리, 거기서 이제 따온 것 같은데요. 폐미리, 폐를 미리 이제 알아보자고 해서 폐미리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폐고혈압 학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의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잘 돼 있어서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미리 발견하면 치료 희망 가득해요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위암과 같은 정도의 생존율,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중했었는데 2000년부터 최근까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능한 빨리 진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폐포가 있었고 모세혈관이 있었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도 잘 들어가야 되지만 피도 잘 통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폐동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좌심실에서 피를 짜면 그것이 이제 체순환을 돌고 오죠. 그래서 동맥으로 갔다가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이 되면서 뭐 더럽진 않지만 이제 더러워진 피가 이제 우리가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좌심실이 다시 이것을 폐 쪽으로 짜죠. 그래서 이것이 폐순환을 이루어지는데요. 폐순환 아까 말씀드린 그 폐포하고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신선한 피가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폐동맥 고혈압에서는 폐동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께가 얇고 세 개 층으로 있으면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이 세 개 층 중에 여러 가지 층들이 다 모두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내경이 가늘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우심실이 열심히 피를 잘 짜도 피가 제대로 잘 가지 않습니다. 저항이 심해서. 그래서 폐동맥 혈관의 저항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뻥 뚫려 있어야 될 폐동맥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심실이 이제 피를 짜다 이제 우심실 부전에 빠지면서 이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숨을 많이 쉰다 그래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의학적인 것은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이유는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 WHO 위원회하고 폐고혈압 세계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960년에 열렸고요. 그다음에 1973년, 그다음에 1998년에 열렸고 이후에 5년마다 열렸습니다. 5년마다 여러 되게 유명한 데를 돌아가면서 이제 열렸는데요. 2013년, 2018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게 2024년 최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5년마다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5년마다 연구한 것들을 보고하고 토의하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엄청난 빠른 진전이 있다는 거죠. 폐고혈압에 대한 분류라든지 정의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새로 개발된 약물도 나오고 치료 방법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빨리 진단해야겠다. 여러 가지 임상 진료 약물이나 치료 지침들이 매우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이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아마 가장 빠르게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은 여러 이제 그룹이 있는데 특히 이제 폐동맥 고혈압에서는 영어로 된 표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되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봐야 더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치료하는데 이제 세 개의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폐동맥 고혈압이 일어나는 원인의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곳을 어디를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막을 것인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엔도셀린 그룹이 있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룹이 있고 프로스타시클린 그룹이 있어서 어디는 억제되고 어디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폐동맥 고혈압의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했나 보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진단된 분을 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진단된 분들의 예후를 보니까 생존율을 보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날 정도로 폐동맥 고혈압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시면 생존율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피증의 신장 위기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신장 위기,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치료가 잘 되고 예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매우 드물긴 한데요. 광범위한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가 전신 뭐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되게 관절 증상이 다 좋아지는데 반해서요. 전신경화증에서는 스테로이드 쓸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데요. 만약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하루에 15mg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경피증 신장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피증 신장 위기를 예측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전신경화증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그다음에 감별 진단할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전신경화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긴가민가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 경화 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영어로 스클레로더마였는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클레레데마. 스클레라는 딱딱하다는 건 맞는데요. 여기 뒤가 더마가 아니고 이데마입니다. 이데마는 우리가 부종이라는 걸 몸이 붓는 부종이거든요. 말 그대로 경화 부종, 딱딱하면서 붓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발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뒤가 뭔가 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한류마티스학회 2007년에 제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뭔가 목 뒷덜미하고 등 쪽이 뭔가 벌거스름하고 좀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좀 뭔가 부풀어 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분이 목덜미하고 등 쪽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경우, 손발, 레이노 현상도 없고 손발 이런 데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뇨성 경화부종이라고 거의 진단 내릴 수 있는데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치료제가 아직까지 좀 표준화된 치료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매우 드문데요. 제가 한 30년 근무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제 봤습니다. 호상구성 근막염이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피부가 아니라 우리가 근육과 근육 사이를 구분해두는 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침범하지 않는데도 뭔가 만졌을 때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팔과 종아리를 되게 네 군데를 모두 침범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팔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피부가 뭔가 오렌지 껍질처럼 보입니다. 뽕뽕뽕뽕 울퉁불퉁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오렌지 껍질 모양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는 발음이 어려운데 뽀드랑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려운 내용이 의학 용어도 아니고요. 오렌지 껍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피부를 보이면서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MRI를 찍거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이제 호산구가 피부 조직 검사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피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호상구성 근막염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예후가 비교적 초기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스테로이드하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딱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이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느냐, 아까 분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딱딱해야지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13년에 미국하고 유럽 류마티스학회에서
빨리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제 보시다 보면 레이노 현상만 있어도 이제 점수를 3점을 부여하게 되고요. 자가항체가 있어도 3점, 그다음에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어도 2점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끝에 나타나는 병변이 있을 때도 2점 또는 3점, 부어 있으면 2점 또는 손가락이 딱딱하면 4점, 그다음에 손톱주름 모세혈관이 있으면 2점, 이렇게 부여해서 9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신경화증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요약을 해드리면 뭐 아까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레이노 현상, 전신경화증은 예를 들어서 전신경화증 치료제라는 약은 없습니다. 결국 전신경화증은 어떤 증상을, 피부를 침범했느냐, 위장관을 침범했느냐, 폐를 침범했느냐, 각각 장기 침범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물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전신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은 아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때 아니면 루푸스 때, 근염 때 개발된 약물들을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하지만 어떤 침범한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치료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그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그 치료제가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 치면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임상 연구가 주로 간질성 폐질환 쪽으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도 아마 예후가 빨리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인 불명의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래서 자가 면역성이 있고 혈관병증이 있고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병이다. 그래서 피부 침범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레이노 현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서 류마티스 내과 가셔서요, 레이노 현상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네. 요롱이맘이라고 하시는 분이 주셨는데요. 1월 초 대상포진으로 왼편 안면 마비가 왔고 아직 회복 단계입니다. 2월 손가락이 하얗게 되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류마티스 내과를 찾았고, 4월 3차 병원에서 MCTD 혼합 결체 조직병 쇼그렌 증후군 진단받아 현재까지 스테로이드와 관절약을 복용 중입니다. 고열이 났고 복통이 있었고요. 손가락 저림 부종이 있었고, MCTD에 관한 정보가 너무 없어 증상이 비슷한 루푸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는데 루푸스랑 차이가 뭔지, MCTD에 대한 T카트 치료제가 CAR-T 치료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혼합 결체 조직 질환, 혼합 결합 조직 질환, 영어로는 MCTD라고 말씀드리는데요. MCTD를 잠깐 설명드리면 MCTD는 혼합,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 특징, 그다음에 전신경화증의 특징, 그다음에 루푸스의 특징, 그다음에 근염의 특징, 약간의 그런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염 소견, 루푸스의 발진 소견, 그다음에 경피증의 약간 레이노 현상과 딱딱해지는 거, 그다음에 근염의 근육병,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 RNP라고 하는 특징적인 자가항체를 보일 경우를 우리가 혼합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 결체 조직 질환은 루푸스하고도 많이 겹쳐 있고 전신경화증하고도 겹쳐 있고 근염하고도 겹쳐 있습니다. 특징적이 그런 특징들을 보이면서 그 자가항체, RNP라고 하는 자가항체가 높은 타이터를 보일 경우를 우리가 혼합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R-T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우리 류마티스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희진 킴 님입니다. 교수님, 경피증이 신경계 침범할 때 어떤 증상이 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드물게 우리가 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신경계 자체는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 자체가 신경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말초 신경을 침범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3차 신경통 같은 것도 흔히 올 수가 있어서 얼얼하다는 그런 표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초 신경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을길 산책님, 제 친구가 희귀질환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병명은 정확히 말 안 했는데 등이 딱딱해지고 각화된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경화증일까요? 네,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피부 침범하는 거를 보여드렸을 때
등 쪽은 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등 쪽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손이나 발 쪽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떤 해부학적 위치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고요. 이쪽이 등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나 팔 쪽은 다 등 쪽을 관찰하는데 몸통은 복부하고 가슴 부분을 봅니다. 등 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을 침범할 수 있는데 피부 점수 매기는 곳은 등 쪽은 아니고 앞쪽입니다. 그래서 등이 딱딱해졌다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경피증하고는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샤코네?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류마티스 20년 넘게 앓고 있어요. 손목 수술 2번 했고요.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결핵 약을 먹고 관절통이 심해지고 온몸이 부종이 심해졌어요. 많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답변을 들을 수 있을런지요? 전신경화증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류마티스가 20년이라고 하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폐결핵 약을 드시면요. 폐결핵 약을 드시게 되면 아마 스테로이드가 있다면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결핵 약을 드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지면서 관절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결핵 약 어떤 약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결핵 약물 자체의 부작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약물에 의해서도 관절통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는 통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신지 아닌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약물하고 한번 진료 보시는 분한테 한번 좀 의사 선생님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달에는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전신경화증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